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싱글 여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벌써 유부녀가 되어 있었을 테지만 작년 봄 결혼 예정이던 예비 남편과 파혼했습니다. 파혼하는 이유는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나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남편과 시월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기보다는 저에게 닥친 나쁜 일을 계기로 돌변한 예비 남편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요즘은 결혼하는데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는 하나, 행복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부 사이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예비 남편의 돌변한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파혼했습니다. 결혼 예산을 짜고 계획하는 차에 저에게 하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한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예비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이 저에게 현금 예단이며 혼수며 심지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까지 했고 결국 서로의 밑바닥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을 위해 구체적으로 손해를 본 금액은 크게 없으니 결혼 준비 중 헤어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무남동료 외동딸이에요. 엄마는 이곳 수원에서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신 약사십니다. 아빠도 같은 약사셨는데 저 고등학교 때 두 분 사이에 불화로 이혼하셨습니다. 그 뒤로 쭉 엄마와 둘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아빠도 연락을 하고 지냈고 저 대학교 학비도 전부 대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재혼도 하신 데다 엄마에 비해 정서적인 유대감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한 건 경제적으로는 정말 모자람이 없이 컸다는 겁니다. 저는 파혼한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두 번 정도 남자친구와 교제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그때는 어린 나이라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했고, 또 엄마도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골고루 만나보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셨겠죠. 제가 처음 연애를 실패하고 나서 한참 힘들어하고 다시는 연애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할 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남자고 뭐고 다시는 연애 같은 거 안 할까 봐. 남자들은 다들 저러는 건지 아님 내가 남자복이 없는 건지 왜 다들 사귀면서 변하는 거지?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마음 편히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윤지야, 연애도 다 경험이고 모든 연애가 다 꽃길만 걷는 건 아닌 거야. 처음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봐야 성숙해지고 네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가면 내가 왜 그런 놈 때문에 슬퍼했나 싶을 거다.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해. 알았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아직은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경험해 볼 때야. 엄마의 그 말이 나중에 파혼할 때도 유독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엄마 말대로 아무리 좋아했던 연애도 깨치고 나면 참 아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 상처도 아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저는 파혼한 예비 남편이라고 하기도 싫으니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전 남자친구는 사회생활하면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28, 그 사람은 32이었고 그 사람도 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리로 연봉은 저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대략 월 실수령액이 200만 원 후반에서 300 초반이었습니다. 외벌이로 살기는 힘든 월급이고 당연히 맞벌이할 생각이었고요. 초반에 하던 열정적이고 조건을 보지 않는 연애와는 조금은 달랐던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할 나이이기도 했고 그만큼 진지하게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커플은 자주 싸우는 일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해서 해결점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결심하고 당연히 엄마에게도 소개를 했었는데 엄마는 딱히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지금 생각하니 엄마가 하신 말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했어요.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지야, 최서방 말이야. 혹시 만나면서 서운하거나 힘들었었던 건 전혀 없니? 싸운 적도 없고? 우리가 보살 커플도 아니고 남들처럼 다툴 때도 있었지. 근데 왜 그런 걸 물어?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이잖아. 성실하고 딱 부러지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손해볼 사람도 아니고 이속도 잘 따지니까 결혼하면 아마 잘 살지 싶어. 글쎄, 엄마는 사람이 너무 그래 보여 걱정이다. 사람이 너무 무자르듯 니 거 내 거 개선하는 것도 보기 안 좋아. 결혼하는 게 물론 주고받고 하는 건 맞다만 아까 신혼집 물어보니까 아주 칼같이 반반할 거고 다른 것도 반반할 거라길래 좀 그렇더라. 물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여자도 당연히 보태는 게 맞다만 네가 조건이 더 못한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둘이 조건 맞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선회를 좀 더 보더라도 내가 이 사람 모자란 걸 좀 감싸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 보기에는 그런 마음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지. 엄마는 네가 다정한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뭐니 뭐니 해도 그게 제일이거든. 엄마는 만약 사위를 얻는다면 다정하고 스위티한 성격이었으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소원하셨거든요. 아마 그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빠와 불화로 이혼하셨기 때문에 제가 엄마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는 걸 바라셨어요. 그러니 남자 많이 만나보라는 말씀도 하신 거고요. 엄마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인 건 맞지만 세상에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커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일단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엄마, 별 걱정을 다 하신다. 당연히 둘이 아끼고 사랑하는 게 먼저지. 그런 마음 없었으면 결혼 결심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마세요. 나도 엄마 도움 무조건 받을 생각은 없어. 각자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니까 정말 여의치 않으면 도와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커플은 결혼 말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각자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저도 남자가 무조건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맞게 서로 조율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나 남자친구나 서로 나이도 있고 다행히 일찍부터 사회생활하면서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부모님 도움 없이 반반 결혼하기로 합의를 보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어요. 모은 돈은 제가 좀 더 많은 상황이긴 했지만 남은 돈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그리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라 전세로 2억 3천에서 3억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다행히 조금 비싸지 않은 동네 구축 아파트, 24평, 방 3개 아파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각각 집값과 결혼에 필요한 돈과 혼수 과정까지 포함해서 1인당 1억 2천씩 내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가니까 왜 반반 결혼을 굳이 주장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가장 맏형은 장가 갔다가 애까지 낳았지만 이혼하고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신세였어요. 둘째 형님은 그나마 멀쩡하게 결혼을 했지만 와이프가 아이도 낳기 전에 유방암 걸리는 바람에 전혀 동생 결혼을 도와주거나 시댁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고요. 사실상 남자친구가 나와 결혼하면 시부모님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런 상황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사는 게 이래. 그래서 막내 녀석 결혼한다는데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저놈이 일찍부터 기술이 있어서 돈을 꽤나 모아놨을 거야. 둘이 되도록 빚 많이 내지 말고 결혼해서 열심히 모으도록 해. 네, 어머니. 저도 대충 사정은 이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도 친정엄마 도움 안 받고 제 힘으로 하는 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듣자니까 너는 엄마가 약국을 하신다지? 아무리 도움을 안 받겠다지만 친정엄마가 아예 안 도와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보다는 네가 사정이 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뭐니. 적어도 한 군데 비빌 언덕은 있는 거잖니? 네? 비빌 언덕이요? 어머니도 참. 저희 친정엄마도 노후가 있는데 결혼하면 제가 알아서 살아야죠. 저는 엄마한테 기댈 생각 없어요, 어머니. 그래도 그 많은 재산 너한테 주고 가지. 길바닥에 버리고 가겠어? 다 나중에 네 거 되는 거지. 이럴 때 형제자매가 없는 게 좋은 거구나. 저는 예비 시모 입에서 나온 비빌 언덕이라는 말에 잠시 대꾸할 말을 잊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마 부모님께 저에 대해 미리 얘기는 했겠지만 푼수처럼 웃으시는 예비 시모를 보니 저에 대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대충 짐작이 되어서요. 남자친구는 이미 우리 집에 와봤으니까 아마 대충 어느 정도 산다는 건 알았을 테고 아마 자기 가족들에게도 저는 친정에 돈이 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살짝 민망했는지 바로 남자친구가 시어머니 말을 자르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쯤 하세요. 일단 오늘은 상견례 날짜 조율하시고 앞으로 결혼 준비는 저랑 윤지랑 둘이서 상의할게요. 그래, 알겠다. 니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엄마가 뭘 어쩌겠니? 아참, 너 친정아버지가 안 계신다 들었다만 그럼 혼주석은 비워놓을 거니? 그래도 혹시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아버지께 딸 결혼식은 오셔서 혼주석 채워달라고 말은 해야 하지 않겠어? 저는 재혼한 아빠에게 결혼 소식을 알릴 생각이었지만 혼주석까지 채워달라는 말은 안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저는 그냥 외삼촌에게 부탁드릴 생각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아빠도 재혼하신 지 오래고 저랑도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아서요. 어머, 그러니? 아유, 이러니 부모가 온전하게 있는 것도 자식한테는 복이라는 말이 있는 거다. 아, 뭐 어쩌겠니. 사람이 모든 조건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니. 내가 흠잡자는 건 아니고 혹여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너한테 안 좋을까 봐 하는 소리야. 어쨌든 외삼촌이라도 혼주석 채워주신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봐. 네, 어머니. 저도 엄마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남자친구는 혹시 어머니의 말로 제가 기분이 상했을까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곤란한 말은 그쯤 하세요. 그런 게 뭐가 중하다고 얼굴 처음 보는 날 하시고 그러세요. 나중에 결혼 준비하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여보. 오늘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온 거니까 즐겁게 식사하고 구체적인 결혼 상의는 상견례 때 하는 걸로 합시다.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우리 아들이 윤지 너를 많이 좋아하긴 하나 봐. 이렇게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걸 보면은. 아무튼 니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도 믿고 있을게.
시어머니가 살짝 푼수 같은 면이 있긴 했지만 대놓고 저에게 속물같이 굴거나 시모 노릇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형제들은 동생 결혼하는 거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했고요. 시아버지도 말수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감에게 경우 없게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저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만약 시가 식구들이 이상했다면 상견례니 결혼이니 굳이 추진도 안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는 반반 결혼을 한다는 것이 남자로서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당당하게 반반 결혼을 하자고 했지만 어쩔 때는 제 눈치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결혼할 때 집도 턱하니 해오거나 시댁에서 해주는 사람도 많잖아. 너는 나랑 결혼하는 거 혹시 억울하거나 불만 같은 거 없어? 왜 당신 친구들 중에서도 부잣집에 시집간 친구들 많잖아. 뭐? 그런 생각을 왜 해? 다들 자기 사정에 맞춰서 결혼하는 거지. 물론 자기가 집을 해온다면 좋게 하겠지만 나도 거기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더 돈이 들었을 테고. 우리처럼 부모 도움 최소한으로 받고 결혼하는 게 나는 더 좋아. 막말로 이렇게 결혼해야 나도 자기한테 나중에 할 말도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 남자친구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은근 자격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신혼집을 원래 얻으려는 곳 말고 다른 지역으로 얻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이직을 위해 계속 회사에 이력서를 놓고 있었는데 마침 운 좋게도 대기업 계열사 경력 기술직으로 입사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앞두고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로 옮기게 된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저와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더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운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좋은 회사로 이직한 본인에게 제가 맞춰주기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회사 더 좋은 곳으로 이직 축하해. 그동안 계속 마음고생하길래 나도 속상했는데 결국 소원 이뤘네? 이제 앞으로는 우리한테 좋은 일만 생길 건가 봐. 그래, 고맙다. 이력서만 내고 사실 붙을 거란 기대는 안 했거든. 어쨌든 다니던 회사보다 월급도 많아지고 복주도 좋아지니까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기분이다. 결혼 전에 이직 성공한 게 다행이지 뭐. 그럼 자기 연봉도 예전 회사보다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상여금도 비교 불가야. 암튼 너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된다 이거야. 암튼 내가 월급 더 많이 벌게 되니까 출퇴근은 나한테 맞춰줄 거지? 우리 신혼집 말이야. 나 수원에서 판교까지 출퇴근 너무 힘드니까 우리 신혼집은 판교로 얻자.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기존에 수원 구도심 싼 동네에 얻으려고 했던 신혼집 위치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 차이였죠. 기존에 우리가 반반 결혼하기로 하면서 보태기로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매매는 언감생심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했고 전세도 대출을 끼고 얻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부족으로 남편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얻는 건 무리였어요. 자기야, 그 동네는 전세도 비싸더라. 무리해서 대출하면 물론 살 수는 있는데 어차피 나도 출퇴근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냥 돈 모을 동안 딱 2년만 당신이 출퇴근 고생하면 안 될까? 자기는 운전 잘하지만 나는 장거리 운전 자신 없어. 대신 내 차 쓰면 되잖아. 돈 모으는 동안 딱 2년 정도만 고생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남자친구는 어쩐지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위주로 맞춰줘야 집이 잘 돌아가는 건데 너 편하자고 내가 그런 생고생을 해야겠어? 돈이 문제면 대출을 더 받으면 되잖아. 정 안 되면 장모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장거리 출퇴근하는데 당신 회사 가까운데 어쩌고 엄마 돈 보태달라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겠어? 나도 어떻게든 회사를 옮겨볼 테니까 일단은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는 거야.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묵묵부답. 싫다는 의사를 아주 온몸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혼집 문제를 시작으로 남자친구는 그 전에 결혼 준비할 때와는 미묘하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저에게 아쉬울 게 없다는 듯 아쉬운 사람은 자기가 아닌 저라는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반반 결혼하면서 예단을 생략하는 것으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음에도 갑자기 예단을 어찌할 건지를 묻더라고요. 윤지야, 엄마가 너한테 예단은 어찌할 건지 물어보래. 우리는 안 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으시대. 요즘은 현금으로 한다니까 너도 장모님이랑 상의해서 우리 형들이랑 작은 집 식구들 드릴 예단 봉투 금액 상의해봐. 엄마 말로는 우리 형수들은 시집 올 때 200만 원씩 넣어서 돌렸다더라. 그런데 예단은 제가 예물을 받는 경우에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하나 받은 거 없이 결혼 비용 반반 부담하는데 현금 예단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반반 결혼하는 대신 예단이랑 예물 안 하기로 한 거잖아. 갑자기 상의도 없이 예단을 하라니 뭐 못할 건 없지만 좀 당황스럽다. 그럼 나는 거의 1,000만 원이 넘게 예단비를 준비해야 하는 거잖아. 그럼 당신 어머니는 나 예물 해주신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해줄 생각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거겠지. 나중에 엄마랑 다시 상의해봐. 그리고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회사에 이직도 했고 월급도 너보다 훨씬 많아진 건데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아깝지 않겠어? 그러니까 윤지 네가 우리 엄마 의중을 좀 맞춰줘. 근데 자기는 왜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거야? 그렇잖아. 회사 좋은 데 들어가기 전에는 나한테 반반 결혼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예단도 요구하고 집도 원래 살던 데 말고 다른 데로 어쩌고 하는 거 솔직히 좀 그래. 당신이 태도가 변한 것 같아서. 눈치가 백단인 제가 전곡을 찔렀는지 남자친구는 살짝 움찔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조심스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야, 너는 나를 그런 속물 같은 놈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서운해하지 마. 그냥 나도 좋은 회사 가고 보니까 기왕에 한 번 하는 결혼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뿐이야. 실은 우리 결혼 말이야. 그전에는 내가 너보다 못한 형편이라 그랬다지만 이제는 경우가 다르잖아? 너도 장모님 도움 안 받겠다는 마음 바꿔서 모자란 전셋값이라도 보태달라고 하면 안 될까? 뭐? 저게 정말 웃긴다. 아니 회사 좋은 데 들어간 게 뭐가 대수라고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럴 거면 집을 자기가 해오지 그래? 혼수를 맞춰서 해오라면 차라리 그렇게 할게.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너는 결혼해서 아기 가지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계속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 건데 반반 결혼해도 네가 더 이득이지. 이득이라니? 무슨 이득?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자기는 나랑 결혼 준비하면서 손해나 이득 왜 그리 따지는 건데? 어쨌든 나는 원래 처음에 하던 대로 할 생각이니까 자기가 집 해올 거 아닌 이상 더 보태달라는 말 하지 마. 나는 이미 계산 같은 거 안 하고 내가 가진 거 전부 오픈하고 보태는 거니까. 저는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단어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애 때도 거의 싸운 적 없었던 우리는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어요. 솔직히 말해 남자친구 태도 변화에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동안 전혀 몰랐던 면모를 보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알았나 싶어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그전과 달리 이 결혼을 나와 안 해도 아쉬울 것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실망스러워 당분간 시간을 가지자고까지 했어요. 나는 자기가 정말 합리적인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근데 이렇게까지 손이 깨서서 따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네. 결혼 준비하면서 이미 각자 힘으로 부모 도움 없이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직장 좋은 데 얻었다고 엄마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 내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야. 우리 조금 시간을 가지자. 생각만 해보라는 거야. 뭐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데 내가 너랑 결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 네 말 맞다 나. 나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우리 결혼하면 누구에게 더 좋은 일인 건지 어디 한번 잘 생각해봐. 그날 예비 남편과 결국 싸우고 집에 돌아와 저는 엄마에게 이 결혼을 할지 말지 털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까 남자친구와 다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 엄마와 상의해봐야 하는 건데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화를 사귀고 천천히 다시 생각한 후 엄마에게 털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라더니 정말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 하필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상견례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남자친구의 살짝 변한 태도로 인해 속상하던 그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국에서 근무하시고 점심때도 외출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왜 굳이 점심때 외출을 하셨는지 엄마가 그날 하필이면 엄마 약국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낸 봉고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하셨던 겁니다. 그날따라 제 전화로 울리는 낯선 번호가 왠지 너무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모르는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윤주님 되시죠? 여기 지금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으세요. 네? 엄마가 지금 약국에 있을 시간인데 사고라뇨. 저희 엄마 이름 이현옥이에요.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고자 이름이 맞다고 확인해 주더라고요. 저는 엄마 이름을 재차 확인하고도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도 없고 일가 친척도 멀리 사는 외삼촌 하나뿐이었던 저는 연락할 곳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엉엉 울며 사고 소식을 전했더니 남자친구 역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얼마 후 병원으로 달려온 그 사람은 당혹스러워 펑펑 우는 제 옆에서 묵묵히 정말 말없이 저를 지켜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윤지야, 너 경험 없는 건 알지만 장모님 장례는 치러야 하잖아. 일단 정신은 차려야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장모님 사고 수습부터 하자. 하지만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는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거 아마 겪어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무슨 정신으로 어찌 장례를 치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고 수습하고 엄마 빈소 마련하는 여러 가지 일처리를 예비 남편과 친한 친구 몇몇이서 많이 도와준 덕에 엄마 장례를 무사히 치룰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신 후로 저는 줄곧 친구 같은 모녀지간으로 지내왔던 저는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신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세상에 진짜 내 편은 엄마였고 서로 의지하던 건 엄마와 저 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하나 있던 엄마마저 잃고 나니까 너무 실감도 안 나고 쓸쓸하고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자식인 제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냥 슬퍼할 시간도 없이 저는 차근차근 엄마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은 제가 운영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내놓았어요. 엄마가 이혼하시긴 했지만 약국이 꽤나 돈을 잘 벌어다 줘서 모아놓으신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 앞으로 집도 하나 있고 오피스텔도 하나 해두신 게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되는 거지만 완전 다른 지역이라 거리가 멀기도 했고 사실 엄마랑 평소부터 얘기하던 게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엄마 말대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윤지야, 너 잘 들어? 사람 욕심이라는 거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아무리 내 편일 것 같은 사람도 돈 앞에서는 돌변하는 일이 부지기수인 거야. 최서방은 아마 엄마 재산 있다는 거 대충은 짐작하고 있을 거다. 니들 힘으로 결혼한다는 거 보니까 일단 믿을 만한 남자인 것 같다만 그래도 결혼해서 확실히 이 사람이 내 편이라는 생각 들기 전까지는 엄마가 너 집 미리 마련해 놓은 거나 물려받을 돈이 얼마큼 있다는 거 이런 거 절대 미리 알리지 마. 엄마도 참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어차피 살다 보면 다 알게 될 텐데 뭘. 어쨌든 알았어, 엄마. 엄마 말대로 할게. 꼭이야? 엄마랑 꼭 약속한 거다?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와 이런 대화를 한 게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엄마가 제 곁에 없다는 게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비 남편한테 이러쿵저러쿵 말도 못하고 엄마의 유산을 혼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집 같은 거 제외하고 현찰과 예금 재산만 해도 거의 7억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세금 다 제외하고 그 정도 재산이면 물려받을 재산이 꽤나 되는 거죠. 상견례를 앞두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거라 결혼 준비는 올스톱 상태였고 결혼 날짜도 다시 잡아야 할 판이었는데요. 한창 엄마 사후 정리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예비 남편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한 열흘 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장례식 일을 도와주고 빈소에 같이 있어준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남긴 유산을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을 만나고 나서 대화를 나눈 뒤 저는 아예 결혼 생각을 접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예비 남편이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윤지야, 너 장모님 뒷수습은 다 한 거야? 근데 말이야, 장모님 돌아가시면서 이것저것 남겨주신 거 꽤나 있지 않아? 대충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 정도인지는 말해줄 수 있지? 그때 사실 예비 남편이 물어보는 거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 장례 도와주고 옆에 있어준 건 고맙지만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처음에 물어본다는 게 엄마 유산이 얼마냐니요. 정말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제 친구들처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라든가 밤에 잠은 잘 자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대뜸 엄마의 유산을 물었습니다. 저와 안 만나는 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제 얼굴 보자마자 가장 궁금했던 말이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글쎄, 나도 아직 정리 중이라서. 근데 자기는 그게 왜 궁금한 건데? 그야 당연히 네가 물려받은 유산 규모를 얼추 알아야 우리도 뭔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그전에는 장모님 도움은 안 받겠다고 한 거지만 이제 전부 네 돈이 된 거면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 너 물려받는 재산 대충 파악되면 우리 결혼 비용을 조정했으면 해. 예비 남편은 상황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며 엄마 유산을 받은 저에게 무언가 바라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조정하자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혹시 이 남자가 우리 엄마 돈 보고 나한테 붙어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저도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다니? 달라질 게 뭐 있어? 왜 결혼 비용을 조정하자는 건데? 결혼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반반 결혼 잊었어? 둘이 똑같이 보태기로 한 거잖아. 너 참 답답하다.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생각해보라고 한 건 그새 잊은 거야? 그때는 장모님께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다르지. 장모님 돈이 전부 네 돈 된 거잖아. 생각해보니 너 유사 받은 거 포함해서 반반 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여윳돈도 생겼는데 전세 말고 집을 매매로 사서 공동명의로 하면 어때? 혹시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내가 대출 당겨볼게. 어차피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인데 네 돈으로 좀 더 보태는 게 뭐 그리 대수야. 안 그래? 뭐? 그러니까 나더러 지금 물려받은 재산을 집 사는데 보태고 명의는 공동으로 하자? 당신은 대출을 당기고? 그럼 그 대출은 누가 갚아? 결혼하면 너랑 나랑 같이 갚는 거지. 부부 공동재산에는 대출도 포함되는 거야. 대신 너는 내가 평생 연금이잖아. 너 일 안 해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유산 받은 거 당연히 네가 더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암튼 더 이상 입씨름하지 말고 너 상속받은 재산 결혼 준비하면서 더 보태. 그리고 집도 나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구하자. 힘들면 너 직장 당분간 쉬어도 돼. 나 그 정도는 이해하는 남자야. 어이가 없네.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직장까지 쉬어야 하는데? 웃기는 소리 그만해. 나는 우리 엄마 재산, 우리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탤 생각 없으니까 꿈깨. 그럼 너는 장모님 재산 상속받은 거 너 혼자 다 틀어지고 있을 생각이었냐? 결혼하면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당연히 네 재산을 알아야 하는 거야. 너랑 나랑 부부니까 이제 네가 상속받을 재산도 전부 나랑 공유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할 말이야. 저는 남자친구의 이상한 논리에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우주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던 터라 이때부터는 저도 할 말을 제대로 하고 끝내자 싶었습니다. 자기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뭐? 뭘 같이 공유해? 우리 엄마 재산을 왜 너랑 공유해야 하는 건데? 너는 새로 들어간 회사가 대기업이나 되는 거야? 아니 월급이 뭐 1,000만 원이라도 되는 거니? 어쩜 당당하게 본인이 연금이라는 말을 해? 나는 그런 거 욕심나지도 않을 뿐더러 당신이 먹여 살려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제 와서 나랑 결혼이라도 다 엎어버리겠다 이거야? 못 엎을 것도 없지. 나는 자기가 우리 엄마 장례 치르는 거 도와주고 빈소도 지켜줘서 그전에 서운했던 거 전부 덮고 가려고 했어. 근데 지금 보니 자기가 무슨 속셈이었는지 알겠네. 자기는 절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엄마 남긴 재산이 궁금하고 탐나서 잘하는 척 하는 거였어. 내 말 맞지? 그러자 남자친구는 더 이상 속내를 감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맞다. 맞아. 나랑 결혼할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당연히 궁금하고 바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도둑놈이야? 너 상속받은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앞으로 물려받은 돈으로 잘 살자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야? 나는 네가 이러고 길길이 날뛰는 게 더 황당하고 서운해.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재산도 말 안 하고 속이는 거잖아. 누가 누구더러 속였다는 거야? 나는 연애할 때도 그랬고 결혼 준비할 때도 너한테 언제나 솔직했어. 때가 안 돼서 말을 못한 것뿐이야. 역시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어쨌든 엄마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지 뭐야? 나는 이렇게 도저히 결혼 못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반반 결혼하는 거 미안해하던 사람이 이렇게 속물인 줄 알았으면 아예 결혼하는 거 생각도 안 했어.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기세등등하게 결혼을 엎을 거냐며 큰소리치던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진짜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던가 봅니다.
야, 김윤지, 너 잘 생각해? 결혼이 장난이냐? 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야? 나는 너랑 헤어질 생각 없거든? 결혼해서 살던 사람도 이혼하는 마당에 파혼이 대수니? 너는 이미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태도가 변했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몰랐을 것 같냐? 예단 봉투 말 나왔을 때부터 너는 이미 결심했어. 근데 오늘 우리 엄마 유산 얘기하는 거 보니 더 확고해지네. 오늘 이후로 우리 얼굴 보지 말자. 너랑 결혼할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 가줘. 우리 결혼은 끝이야.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결혼도 전부 없었던 일로 하자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때려치자는 저의 말에 당황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이었습니다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물론 깔끔하게 바로 관계가 정리된 건 아닙니다. 그 인간은 뒤늦게 저에게 미안하다는 개소리를 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물론 그 집 형들까지 번갈아 전화해서 저를 귀찮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사자가 결혼 안 하겠다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한동안 전화 받느라 바빴지만 한 달 넘어가면서 뜸해졌고 결국은 그 사람과도 시간이 흐르며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돈은 귀하면서 결혼할 사람 돈은 무슨 공돈처럼 생각하는 저런 남자는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속물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마는 적어도 자기 배우자 될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속내를 감추고 있다가 드러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능력 없을 때는 반반 결혼이냐 하면서 공평하게 하자고 하더니만 조금 좋은 직장 얻었다고 기고만장해서는 여자에게 더 바라는 것만 봐도 이미 파혼감이죠. 근데 돌아가신 엄마 재산까지 반반 결혼할 때 반영하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어찌 결혼하겠습니까? 어쨌든 혹시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도중에 배우자의 몰랐던 면모를 알게 돼서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또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아니다 싶으면 얼른 뒤돌아가는 게 상책이고 도망은 먼저 가는 놈이 제일 빨리 가는 법이라는 말이요. 일단 아니다 싶으면 절대 뭉구적거리지 말고 때려치우라고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